네, 반갑습니다. 이제 시험을 앞두고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 왔는데, 사실 행정학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뭐 이렇게 세세하게 내용들을 짧은 시간에 정리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 조금 무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좀 특정한 이슈를 가지고서 같이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에 우리가 준비한 테마는 지방자치법 특강입니다. 2022년 1월 13일에 이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었고요. 또 그 가운데서도 또 일부 지금 변동이 된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부터 우리가 이제 4시간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법에 대한 내용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체 내용을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주요한 내용들 가운데에서 어떠한 것들이 좀 주목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 지금 우리가 같이 봐야 될 내용은 이제 지방자치법의 총칙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 기능과 사무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뭐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좀 뭐 상식적인 내용이라고 우리가 기본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또 문제풀이를 하면서도 굉장히 이거는 뭐 그냥 물어보지 않아도 알아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좀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 조금 논란이 되었던 부분들이 조금 정리가 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내용들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시죠. 자, 주어진 프린트의 내용들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우리가 이제 총칙에 보면, 총칙에는 지방자치법의 목적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어떤 법이든지 그 법이 만들어지고 나면 1조에 들어가는 것은 그 법의 목적입니다. 뭘 이루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목적, 이거를 밝혀놓고 있죠. 그래서 그 법을 지켜나가면서 그 법이 지향하는 목적에 부합하는가, 이것들을 항상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행정의 가치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합법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그리고 주민의 지방자치 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 요게 이제 새로 목적에 좀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제 지방 행정의 유형을 보면 이제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이 내용은 주민자치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죠. 자,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 요거는 뭘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단체자치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는 주민자치에 대한 내용이 상대적으로 좀 약화가 돼 있었고 단체자치 중심으로의 지방자치가 이루어졌지만, 이제 바뀐 지방자치법에서는 뭘 보자? 주민자치를 조금 더 강화하자 하는 측면에서 주민의 참여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법령의 내용들의 조정, 이런 것들이 있었다 하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나 조직 및 운영, 그리고 주민의 지방자치 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뭘 이루고자 하느냐? 첫 번째,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지방행정 수행. 그죠? 첫 번째, 요걸 만들어 나가자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균형 있는 지방 발전을 이끌어 나가자. 요게 두 번째 내용이고요.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요게 이제 다소 조금 의외인데,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지방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서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을 이끌어 나가자. 왜 지금 이게 조금 의아스러우냐 하면, 법령의 내용으로 이렇게 볼 때는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만약에 문제에 다음 중 지방자치법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서
요거 세 개가 나왔다. 그리고 이제 네 개 또 하나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뭐 난리가 납니다. 선생님 답이 두 개인 것 같아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지방에 대한 얘기인데 대한민국이 왜 나와?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조금 혼동을 하기가 쉽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약간 조금 지뢰박 같은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는 있는데 이거는 한 번 정도는 봐두면 이게 이렇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지만 우리가 사실 법령의 내용을 보면서 목적을 얼마나 자세히 봐. 그죠? 목적은 안 보잖아. 시험 문제는 그런 데서 나온다고요. 시험 문제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일단은 좀 정리를 해둡시다. 이제 한번 정리를 해뒀으니까 지방자치법의 목적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어도 그렇게 막 놀라거나 그러지 않으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뭐 늘상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상식으로 알아둬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이거는 뭐 불문의 여지가 없어. 세상에 국가 공무원이 나라의 공무원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지역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가 자체를 모른다는 거는 이거는 공무원으로서의 함량 미달이죠. 자, 지방자치단체 종류 이렇게 지금 두 개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일단 광역자치단체 17개입니다. 광역자치단체 17개. 그래서 특별시 하나, 광역시 6개. 그리고 다음에 특별자치시 하나, 특별자치도 하나. 특별자치시 하나까지는 맞는데 도와 특별자치도의 관계가 지금 올해 6월에 지금 바뀌었죠. 그래서 도에 있던 강원도가 지금 특별자치도로 편입이 되면서 특별자치도가 2개, 도가 7개가 됐어요. 전체 규모는 바뀌지가 않았지만 강원도가 이제 특별자치도가 됐다. 그래서 그 내비게이션 켜고 이렇게 다니다가 강원도 지역에 딱 들어가게 되면 강원특별자치도 이렇게 딱 나와요. 지금은 북한에 온 것 같은 기분이 살짝 드는 거야. 깜짝 놀란 적이 한 번 있거든. 자, 제주도와 강원도가 지금 특별자치도로 지정이 되어 있고 내년 2024년도가 되면 전라북도가 이제 또 특별자치도로 전환이 됩니다. 이거는 작년에 이제 정기국회에서 확정이 된 내용이고요. 다음에 올해 한참 경기도가 북부도를 지금 신설하기로 지금 결정을 내려놓고 있죠. 근데 그 경기 북부도를 이제 특별자치도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올해 지금 또 상당히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경기도가 이제 뭐 남도와 북도로 나눠지게 되면 북도가 이제 특별자치도가 될 가능성이 조금 높다. 지금 그거는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 정도로만 알아두시고 지금까지 확정이 된 내용은 특별자치도는 제주도와 강원도 2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기초자치단체는 226개입니다. 시가 75개, 군이 82개, 자치구가 69개 이렇게 존재한다. 근데 이제 이 시 가운데에서 무려 한 30개 가까이가 경기도에 속해 있고 자치구 69개 가운데서 25개가 서울특별시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이제 서울 경기에 편중이 된 현상들이 조금 많고요. 다음에 이제 군이 82개가 있다. 라고 하는 것. 이따가 뒤에서 군은 어디에 배속이 되어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 같이 살펴보면 또 여기에서 또 변동이 되는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시 몇 개, 군 몇 개, 자치구 몇 개, 뭐 이것까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최소한 광역자치단체가 17개, 기초자치단체가 226개여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총 몇 개다? 243개다.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들이 이제 과거에 조금 논란들이 좀 있었던 부분인데 이게 이제 조금 정리가 되었습니다. 일단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가 가능한 거야? 중앙정부의 통제를 벗어나서 독자적인 행동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다른 개념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독자적인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직할이다.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정부가, 중앙정부가 직접 통할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시. 시는 도에 관할 구역이다. 도에만 있는 거야. 도 밑에 시가 있는. 뭐 경기도 고양시라든지 그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어. 뭐 전라남도 나주시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도 밑에 있는 시가 되겠고. 다음에 군입니다. 아까 우리 82개가 있다고 얘기했던 이 군은 대체적으로 도에 관할 구역인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특징적으로 좀 생각해 두셔야 될 것이 지금 광역시에 있는 군이 있다는 거야. 자, 광역시에 있는 군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 총 6개의 군이 광역시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인천광역시에 강화군과 옹진군이 있고, 다음에 부산광역시에 기장군이 있습니다. 기장군. 다음에 대구광역시에 달성군이 있고, 지금 2023년 7월 1일부터 대구광역시에 군이 새롭게 지금 경상북도에서 대구광역시로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군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 되게 그거 궁금했어요. 경상북도 군의군의 지방직 구급 시험을 본 친구들은 지방직 시험은 6월 10일 날 받고 발표는 7월 6일 날 났거든. 그럼 7월 1일자로 이 군의군이 경북에서 대구광역시로 편입이 됐으니까 합격자 발표가 경상북도청에서 날 건가 대구광역시청에서 날 건가 물어봤더니 이번에는 경상북도청에서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시험 실시까지는 이제 경상북도에서 했으니까. 지금 대구광역시에 군의군이 추가가 되었다. 요거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 다음에 울산광역시에 울주군. 이렇게 과거에는 지금 이제 5개의 군이 광역시에 편입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군이 하나가 더 늘어서 6개가 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에 편입이 되어 있는 군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다음에 이제 또 논란이 되었던 부분 하나가 바로 이 자치구입니다. 자, 자치구는 지금 특별시와 광역시에 관할 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특별시와 광역시에 관할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특별자치시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별자치시가 제외가 된 것이 특징이에요. 과거에는 이제 지방자치법 상에는 특별자치시에도 자치구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다가 이제 우리나라의 특별자치시는 이제 세종시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세종시 특별법의 기준으로 보면 이거는 세종시 특별법에 보면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자치구를 두지 않는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특별법 우선원칙에 따라서 특별자치시에는 자치구를 둘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었는데 지방자치법이 이번에 이제 바뀌면서 자치구를 둘 수 있는 범위에서 특별자치시가 빠졌다. 특별자치시가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지방자치법 내에서도 특별자치시 안에는 자치구를 둘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 그러니까 인구 50만 이상의 시, 요 시는 어떤 시예요? 도에 관할 구역에 있는 이 시가 되겠지. 기초자치단체인 이 시 가운데에서 인구가 50만 이상이면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다. 우리가 그걸 이제 행정구라고 이야기하죠. 행정구. 그래서 경기도 고양시의 덕양구, 일산 동구, 일산 서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성남시 분당구 이런 데들이 전부 다 이제 이 자치구가 아닌 구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에 이제
도농 복합 형태의 시, 뭐 이거는 사실 따로 뭐 이렇게 기억을 하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는데,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두고, 다음에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둔다. 그리고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면 동을 둘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금 도시의 형태를 갖춘 곳에 동을 두고 그 밖의 지역에 읍면을 두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그 정부청사에 있는 그 곳에는 뭐 어진동, 보람동 뭐 이렇게 그 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그 충남 조치원에 편입이 되어 있던 곳이 세종시로 편입이 되면서 조치원 읍 자체가 세종특별자치시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읍도 있고 동도 있고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도시와 농촌 형태를 같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지방자치단체 법인격과 관할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일단은 지금 군에서 광역시에 편입이 되어 있는 군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또 그다음에 자치구를 둘 수 있는 곳에 특별자치시가 제외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요 점들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네 번째,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형태의 특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번에 지금 바뀐 법에서 신설이 된 내용이에요. 새롭게 등장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형태는 크게 뭘로 구분을 한다고 얘기했어요? 기관 대립형과 기관 통합형으로 구분을 한다. 뭐 각각의 내용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뭐 다시 말씀을 안 드릴게요.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을 능멸하는 거야. 자, 기관 대립형과 기관 통합형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뭘 선택하고 있다? 기관 대립형을 기본으로 채택을 하고 있어요. 지금 243개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전부 다 기관 대립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 기관 대립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 그런데 지금 이 특례가 신설이 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선임 방법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를 달리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구성 형태는 이 두 개인데 우린 지금 기관 대립형을 택하고 있는데 그 구성 형태를 달리 할 수 있다는 거는 기관 통합형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기관 통합형으로의 구성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러면 그 기관 대립형에서 기관 통합형으로 구성을 바꾸려고 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 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 문제를 내가 얼마 전에 한번 본 것 같기도 한데, 자,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 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하는 거야. 이걸 하려고 하면 주민투표를 거쳐야 된다라는 거지. 주민투표. 그러니까 뭐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어. 그게 아니라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야. 거쳐야 한다. 이거는 할 수 있다도 아니고 거쳐야 한다기 때문에 주민투표 없이 이 기관 구성을 바꾸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의 특례와 관련된 내용은 과거와 다르게 이제 과거에는 없었던 신설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이나 관할 구역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바꾼다든지 뭐 구역의 내용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규정에 있어서 나오느냐 하는 것들인데, 사실 뭐 9급 시험에서는 뭐 이런 부분들까지 뭐 이렇게 세세하게 알 필요는 없었어. 그런데 이제 7급 시험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도 난이도가 조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구분을 좀 분명하게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명칭이나 구역 변경,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패치 분합. 패치 분합이라는 게 뭐야? 패치 분합은 있던 지방자치단체를 없애든지 없던 지방자치단체를 새로 만들든지 설치하든지,
하나인 지방자치단체를 둘로 쪼개든지 아니면 두 개이던 지방자치단체를 합치든지 요거는 법률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법률에 따라서. 명칭, 구역 변경, 패치 분합은 법률에 따른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자,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관할 구역의 경계. 관할 구역의 경계 변경과 한자 변경. 그러니까 이름은 그대로 두는데 한자만 바꾸는 경우, 이런 경우는 대통령령에 따른다. 그러니까 경계를 변경한다든지 한자를 변경하는 것. 그러니까 뭐 그런 거지. 과거에는 뭐 이쪽 영역이었는데 뭐 얘부터 이쪽 영역으로 바뀐다든지.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데가 이제 어디냐면 경기도 강화군이에요.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화군인데 인천광역시 강화군, 그다음 아까 우리 봤었던 옹진군, 그다음에 그 인천광역시에 있는 검단면, 여기는 1994년 12월까지 경기도 관할이었어. 경기도 관할이었는데 95년도에 이제 그 뭐 직할시가 광역시로 바뀌고 행정 구조의 개편이 굉장히 이루어지면서 이 지역들이 전부 다 인천광역시로 편입이 됐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경기도 김포군에서 굉장히 큰 양계장을 하셨거든요. 지금 그 김포군도 김포시로 바뀌었는데 어떤 친구 전국에서 뭐 온 그 뭐 엽서나 그 편지 같은 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친구가 인천광역시 강화군이라고 자기 주소를 쓴 거야. 그래서 어머, 얘는 지네 주소를 지가 살고 있는 지역이 경기도에 속해 있는지 인천광역시에 속해 있는지도 모르네. 막 이러고서는 막 웃었던 적이 있어. 그런데 나중에 그거 가지고서 엄청나게 이불킥했어요. 진짜 세상에. 그게 바뀐 줄 몰랐구나. 뭐 그랬었거든. 그러니까 경계를 변경하거나 한자를 변경하는 건 대통령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자치구가 아닌 구, 그러니까 행정구죠. 이거는 행정구와 읍면동 등의 패치 분합. 그러니까 하부 조직들,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조직들 간의 패치 분합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의 내용들은 좀 구분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금 무엇에 해당이 되는 건가, 제시된 내용들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무엇에 해당이 되는 건가, 그래서 어디에 의해 가지고 바뀌어 나갈 거냐, 이 부분들을 좀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응용 문제 차원에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한테 보고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한 그 자치구가 아닌 구나 읍면동 같은 경우에 명칭을 바꾸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자치단체 자체의 조례로 하고 나서 그거를 이제 광역자치단체장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음, 인구 감소 등 행정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행정 운영상 면을 따로 둘 수 있다. 우리가 이걸 이제 행정면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왜 우리 저기 동도 보면은 뭐 나중에 뒤에 나오겠습니다. 법정동이 있고 행정동이 있잖아요. 법정동이 행정동. 여기가 지금 그 서울시 관악구도 지금 이 신림동 지역이 뭐 어마무시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신림 본동부터 신림 14동까지인가 있었어요. 15개의 동으로 나눠져 있었거든. 신림동이 엄청나게 크니까, 법정동이 엄청나게 크니까 주민들의 편의로 인해 가지고 그거를 15개로 쪼개놨다고. 그런데 인구가 줄었어. 인구가 줄어서 이제 동 자체가 운영이 되기가 좀 어려운 거라. 그래서 언제였죠? 2006년도였나? 2006년도쯤에 2006년도가 2007년도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 15개의 동을 9개로 조정을 합니다. 9개로 조정을 하면서 동마다 이름을 다 달리 뒀어. 그래서 무슨 뭐 서원동, 신사동, 조원동, 인현동, 인현동 뭐 이런 그 동의 이름들이 각각이 좀 붙게 된 것이 이제 그때부터예요. 동 개수가 줄어서 그런 거야.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행정 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해서 동리에는 동과 리에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행정동으로 2개로 쪼개는 거죠. 다음에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그러니까 하나의 동에 사는 사람이 적어. 그럼 여기 사는 사람이 적은데 다른 데 2개 합쳐놓은 것보다 인구도 적으면서 막 거기 때문에 막 뭐 주민자치센터를 따로 짓고 뭐 이러는 거는 좀 비능률이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2개의 동리를 합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행정운영상 동, 행정동과 행정운영상 리, 행정리를 둘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설명드린 대로 이제 관악구 신림동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14개였나? 15개였나? 지금은 이제 9개로 줄었는데 구로구에 가면 온수동과 궁동이 있어요. 온수동과 바로 옆에 궁동이 있는데 온수동과 궁동의 인구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모아가지고 행정동을 따로 편성을 해서 주민센터가 딱 하나 있어. 그거를 이제 앞에 요 이름들을 따서 이제 수궁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수궁동은 이제 행정동의 명칭인 거고 법정동의 명칭은 이제 온수동과 궁동인 거지.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는 이 구로구에 있는 항동까지 포함을 해서 이 수궁동에 편입이 돼 있었는데 지금 이 항동에는 지금 아파트 단지가 되게 많이 들어와가지고 인구가 좀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재작년에 이 항동은 별도로 분리가 됐어. 항동은 별도로 분리가 됐는데 아직 이제 온수동과 궁동은 계속해서 하나의 동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왜 보통 보면은 무슨 뭐 1동, 2동 뭐 이렇게 있는 데들이 있잖아. 1동, 2동 이렇게 있는 데들은 전부 다 하나의 동을 짜게 놓은 거예요. 하나의 동을 짜게 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이 이제 3번째.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사무 배분에 대한 기본 원칙, 이거는 뭐 시험 문제에 너무나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야.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눈여겨서 좀 보시면 이해가 좀 잘 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의 중복 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의 중복 금지라고 하는 건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일을 중앙정부가 또 할 수 없다. 둘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과 지방정부가 해야 될 일을 구분을 해놔서 지방정부한테 맡길 건 지방정부한테 맡기고 중앙정부한테 맡길 건 중앙정부한테 맡기자. 그래서 이따가 뒤에서 이제 보시면 지방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무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할 수 없는 사무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할 수 없는 사무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담당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이제 2번째가 보충성의 원칙입니다. 뭐 보충성의 원칙은 이 사무 배분의 기본 원칙 가운데서 시험 문제에 상당히 많이 나왔던 내용들이기도 해요. 자, 이 내용은 사무 배분 시 지역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우선적으로 시군 및 자치구에 배정을 한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뭐 뒤쪽에서 보던 기초단체 우선의 원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서로 사무의 경합이 발생했을 때는 누구한테 먼저 권한을 준다? 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 지역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좀 손을 뻗으면 좀 먼저 닿을 수 있는 곳에다가 먼저 주는 거죠. 자, 그런데 기초자치단체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업무가 조금 버거워. 이들이 좀 담당하기에 좀 벅찬 상황들이 생겼어. 그러면 그 업무에 대해서, 그러니까 벅찬 업무에 대해서는 누가 담당하는 거야? 시도가 담당을 하고,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가 담당을 하는 거고, 광역자치단체까지 다 같이 붙어가지고 노력을 했는데 해결이 잘 안 돼.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배정을 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가 담당을 하다가 기초자치단체가 버거워. 그러면 야, 너 저리 가. 내가 할게. 그러고서는 광역자치단체가 맡고 또 광역자치단체가 하다가 또 힘들면 야, 너 저리 가. 그래가지고 중앙정부가 맡는 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가 담당하다가 펑크가 난 부분들에 대해서 광역자치단체가 커버를 하고 광역자치단체가 또 커버하다가 구멍이 난 부분, 펑크가 난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국가가 나서서 커버를 해주는 이 같은 방식이라는 거죠. 보충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래서 들어가는 거야. 보충이라고 하는 부분은 역부족이어서 역부족이어서 커버가 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적으로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가 커버를 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 부분들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세 번째가 이제 포괄적 예시 원칙입니다. 자,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자기 책임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는 자, 어떤 해당 사무에 대해서 1번, 2번, 3번, 4번 업무가 있어. 이 네 개의 업무가 이제 그 하나의 업무로 관련된 업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영역을 나누면서 야, 얘하고 얘는 중앙정부가 할게. 너네들은 1번, 3번만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연관이 되어 있는 사무들을 나눠야 되는데 얘네 둘을 중앙정부가 가져가야 될 것 같다. 거꾸로 얘기하면 1번, 3번을 지방자치단체로 가져가야 될 것 같다. 이 지금 반반이니까 조금 싸움이 조금 덜 날 것 같아서 요거를 조금 늘려보자. 이 세 개를 중앙정부가 가져가야 될 것 같아. 또는 이 하나를 기초자치단체가 가져가야 될 것 같다. 이거는 세 개는 지금 중앙정부가 맞는데 하나는 기초자치단체가 가져가야 될 것 같다고 해서 지금 업무 자체를 야, 이거 하나는 기초자치단체가 가져가고 이거 세 개는 중앙정부가 가져갈게. 이렇게 나눠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얘를 반드시 기초자치단체가 가지고 가야 돼? 그러면 통으로 나머지 세 개 다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분으로 쪼개가지고 갈 수 없다. 그래서 관련된 사무에 대한 내용들은 종합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라고 하면 종합적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 부분적으로 업무를 띄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러면은 얘네들을 전부 다 가지고 가야 되는 거야. 얘네들 전부 다 부분으로 떼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포괄적 예시 원칙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무 배분의 원칙은 우리가 이렇게 사무의 중복 금지, 보충성의 원칙, 그리고 포괄적 예시의 원칙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뭐 사무 처리의 기본 원칙을 보면 이 사무 처리는 일단 주민의 편의와 복리를 증진하는 것이 우선적인 내용이에요. 다음에 합리적인 조직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규모를 유지하는 것도 사무 처리의 기본 원칙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조직 규모가 너무 방대해도 안 되고 너무 부족해도 안 되고 업무를 처리하는데 좀 적정한 수준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사무 처리는 금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조례를 위반하는 것도 안 되지만 조례의 상위법인 법령 자체를 위반하는 것도 안 된다. 그래서 그러한 사무 처리는 엄격하게 막고 있는 것이 이제 사무 처리 기본 원칙에 대한 내용이에요.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이 사무 범위는 13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굉장히 양들이 많죠. 굉장히 양들이 많습니다. 요 내용들을 세세하게 다 아시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럴 필요까지가 없어. 시험 문제 그렇게 디테일하게까지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니만큼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건 좋은데 굵직굵직하게 어떠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같은 것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합니다. 다음 주민의 복지 증진과 관련된 업무, 다음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업무. 그래서 뭐 산업진흥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것들이 있어?
지금 여기 보면 산업진흥과 관련해서 뭐 못, 늪지, 보호 등의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관리, 농림축산수산물의 생산 유통 지원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다음에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 관리, 뭐 상하수도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공원이나 그 다음에 또 그 각 지방에 가면 이제 그 철도 시설들, 도시철도 같은 것들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교육, 체육, 문화, 예술의 진흥. 그러니까 교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이나 예술활동 같은 것들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 그러니까 뭐 도서관을 짓고 운동장을 짓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지역 민방위 및 지방 소방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움직여야 할 것이냐. 지금 뭐 얼마 전에도 지금 굉장히 큰 물난리가 나서 굉장히 좀 많은 피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 다음에 이제 국제 교류 및 협력이 있습니다. 이 지방자치단체는 뭐 국교관계, 외교관계를 수립할 수는 없잖아요.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거는 이제 중앙정부의 몫인 거고, 이제 이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각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무슨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협력을 한다든지 뭐 협약을 맺는다든지 뭐 이런 정도의 교류는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제기구나 행사, 무슨 대외 행사들을 유치하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그 뭐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교류 협력하는 문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2030년도에 부산에서 지금 엑스포를 유치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산은 준비가 되어 있다. 뭐 그래가지고 뭐 대통령도 굉장히 뭐 그 홍보 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찍고 그러는데 그 전부 다 이제 이 국제 교류와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같은 업무들을 주로 지금 담당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다라고 하는 것 알아둘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배분 기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일단 지금 이 내용들은 우리가 기본서에서 기초자치단체가 해야 될 업무와 광역자치단체가 해야 될 업무 구분할 때, 광역행정을 할 때 광역자치단체가 어떤 업무들을 담당하느냐, 여기에 대한 얘기할 때 주로 조금 이야기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들은 주로 광역행정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인 사무,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 2곳 이상의 영향을 미치는 사무들이다. 그러면 일단 광역자치단체가 해야 되고, 다음에 시도 단위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똑같은 기준에 맞춰야 되는 그런 사무들. 다음,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뭐 위의 내용과 아래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국가와 시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 조정 등의 사무. 그러니까 지금 이 국가는 중앙정부고 시군 및 자치구는 기초자치단체잖아.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가 연결을 할 때는 중앙정부가 다이렉트로 기초자치단체에 연락을 하는 일은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반드시 광역자치단체를 거쳐야 된다. 광역자치단체를 거쳐가지고 기초자치단체로 가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중앙정부가 기초자치단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약간의 완충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이 중간자치단체의 역할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중간자치단체의 역할을 광역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다음, 시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사무. 이거는 아까 우리 앞에서 봤었던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한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업무.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들은 이제 어떤 것들이 있겠어? 뭐 쓰레기 처리장이라든지 폐수 정화 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크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은 광역자치단체가 담당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시군 및 자치구, 기초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업무들은 자, 좀 허탈해. 시도 사무를 제외한 사무야. 아까 우리 앞에서 봤었던 광역자치단체 담당 사무를 제외한 나머지의 사무들은 전부 다 누가 담당할 수 있는 거야? 기초자치단체가 담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서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로 조금 이제 특례를 좀 두고 있는 거죠. 다음에 시도와 시군 자치구 사무의 경합에 대해서는 경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에 경합이 되었을 경우에는 시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기초단체 우선의 원칙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시군 및 자치구가 어떠한 업무들을 수행하는가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다음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무야.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무는 이거는 뭐예요? 국가사무인 거지. 그러니까 국가사무 처리의 제한에 대한 내용인데, 국가사무는 누가 담당해야 돼? 중앙정부가 담당해야 될 일인 거죠. 중앙정부가 담당해야 될 일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그래서 외교, 국방, 사법, 국세 이런 것들은 이제 중앙정부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사법이 지금 중앙정부의 몫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자치사법권은 인정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다음,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를 요하는 사무. 물가라든지 금융정책, 뭐 예를 들어 금리 같은 것들. 서울특별시의 금리와 경상북도의 금리가 다르면 곤란하겠죠. 수출입 정책도 마찬가지. 다음, 전국적 규모의 사무. 그래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 조절과 수출입. 그래서 지금 이 업무들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 양곡의 수급 조절이나 수출입 같은 정부 기업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정부기업 예산법에 보면 정부 기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사업 중에 양곡 관리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정부 기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그래서 국가종합경제발전계획이나 지정항만, 고속국도, 일반국도, 국립공원 이러한 것들은 이제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담당을 해야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그러니까 고속국도나 일반국도 같은 경우에 그 관리 자체는 지방자치단체에 위탁을 할 수 있어도 그것을 설치하기로 계획하거나 뭐 설치를 하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국가가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지금 왜 그 서울 양평 간의 고속국도의 종점 문제를 가지고서 지금 정치권에서 굉장히 지금 많이 싸우고 있잖아. 왜 싸워? 그거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문제가 아니거든. 양평군도 이해관계가 없고 서울시도 이해관계가 없고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했던 내용인데, 이게 뭐 지금 정부가 바뀌면서 이제 뭐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도 나와 있는데 그 결과가 다른 어떤 결과들이 나와가지고 그걸로 지금 진행을 하다가 지금 교착 상태에 빠진 거잖아요. 장관께서 그래서 뭐 백지화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한 계획들은 전부 다 이제 정부에서 시행을 해야 될 일들인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관여를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기준이라든지 측량 단위 이런 것들은 지역마다 똑같아야지. 어디는 주 52시간 일하고 어디는 주 69시간 일하고 그러면은 곤란하겠지. 또 측량 단위도 마찬가지. 저 돼지고기 한 근 주세요. 그랬는데 어디는 600g 기준으로 따지고 어디는 막 800g 기준으로 따지고 막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또 전국적 규모와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우편과 철도가 있죠. 우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부 기업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철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해? 코레일 공기업을 통해 가지고 철도는 운행이 되고 있죠. 또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본서의 맨 앞에 보시면 이제 공공의 영역, 공공의 업무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것.
그랬을 때 이제 외연이 좀 큰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뭐 쉼터를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뭐 버스 정류장에 무슨 뭐 캐노피를 만든다든지 이런 정도의 시설을 만드는 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어. 근데 무슨 뭐 공항을 짓는다든지 인공위성을 쏜다든지 뭐 이런 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에는 좀 굉장히 볼륨이 좀 큰 사업들이죠. 그러니까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사나 시험 연구, 항공관리, 기상행정, 원자력 개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중앙정부에서 담당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공관리, 그러니까 항공 노선들의 정리라든지 기상행정은 뭐야? 날씨 같은 것들을 예측하고 뭐 이런 것들, 그 기상청에서 담당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원자력 개발, 뭐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담당하고 있고, 또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사나 시험 연구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하면서 한번 설명드렸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고자기장 연구가 있었어. 내가 했던 연구 중에 이 자기장을 재는 단위가 테슬라래요. 자동차 브랜드하고 똑같아. 테슬라인데 이 고자기장 그러면 20테슬라 이상의 자기장이래요. 그 자기장 시설을 테스트하고 뭐 이러는 게 전 세계에 6개밖에 없대. 그 테스트 시설이. 근데 굉장히 어마어마한 시설인 거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 고자기장이 어떤 역할들을 하냐 그랬더니 우리 그 MRI 찍고 CT 찍고 그럴 때도 전부 다 자기장으로 찍잖아요. 근데 그 자기장들이 CT 촬영 같은 거 하고 그럴 때 MRI 촬영이라고 그러고 MRI 촬영할 때 7테슬라 정도 된대. 근데 20테슬라 이상이면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거잖아. 한 3배 정도 되는 내용이잖아. 그래서 그럼 그거 가지고 뭐 했어요? 그리고 내가 물어봤어. 나는 문과라. 그래서 뭐 했어요? 그랬더니 왜 우리 2007년도에 태안 앞바다에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갯벌에 기름이 오염이 돼가지고 굉장히 좀 피해를 많이 봐서 그거 막 구하겠다고 여러 사람들이 막 그 자원봉사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 태안 앞바다의 그 거기에 그 기름과 뻘을 그 분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 사람들 머리털이다 그래가지고 그 미용실에서 머리 자르고 나서 그 모아가지고 전부 다 보내주고 막 이랬다고. 근데 이 고자기장 장비를 이용하면 자기장을 이용해가지고 그 뻘과 기름을 분리시킬 수가 있대. 그리고 분리가 된 깨끗한 뻘만 뱉어내는 거지. 기름은 걸러내고. 그게 가능하대요. 근데 그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테스트를 할 시설이 전 세계에 6개밖에 없대. 6개밖에 없고 그것을 이제 그 뭐 장비를 이동해가지고 테스트하고 다시 가지고 오는데 들어가는 비용만 한 20억 정도 든대요. 그럼 그 20억의 비용을 아끼기 위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이 같은 그 시설을 두는 게 시험 시스템을 두는 것이 맞냐? 여기에 대한 이제 타당성 연구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받은 적이 있어서 그걸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안 돼. 타당성이 없어. 그냥 외국 가서 20억 내고 외국 가서 테스트 받아오세요. 그게 훨씬 더 경제적입니다. 이제 이 결론은 그렇게 났거든. 그러한 것들을 할 때 지자체가 할 수 있냐고. 지자체가 못 한단 말이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총칙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내용들까지 살펴봤어요.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총칙에서 주민 참여에 대한 즉 주민자치의 강화를 목적으로 지금 이번 그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에 대한 규정들도 필요할 거고 또 우리가 그 기본 시간에 맨 마지막에 봤었던 주민 참여의 내용들 주민 참여 방법의 내용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지방자치법에 대한 내용이니까 국가재정법에 그 지방재정법의 규정을 받고 있는 그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빼고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빼고 나머지의 이 참여 방법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고 또 그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또는 관련 법들이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봐야 될 내용들은 이제 이
지방자치단체 주민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교재에 우리 지금 프린트에 5페이지부터 지금 10페이지 윗부분, 10페이지 맨 윗부분에 대한 정도까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칙에 대한 내용들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두시길 바랄게요. 자,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